네, 빅데이터로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 데이터 세상 속으로 시작합니다. 지난 한 주 사람들은 어떤 분야에 제일 많이 관심을 가졌을까요? 오늘 국내 트렌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우리 국내 트렌드 알림이 김은경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KJ타임즈의 견재수 기자님도 함께하고 계신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굿땡 트렌드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진 키워드 5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27일 임시 공휴일이네요. 네, 이제 곧 있으면 설 연휴가 다가오죠. 정부와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원장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설 연휴 기간을 늘려 소비를 진작하고 침체된 내수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로 임시 공휴일을 지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자님 혹시 이번 설에 계획이 따로 있으실까요? 예, 저는 백패킹이 취미라 오. 강원도 쪽으로 백패킹을 떠날 예정인데. 와우, 예. 너무 좋은 계획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임시 공휴일 지정과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긍정적인 반응만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금요일 하루만 쓰면은 무려 휴가를 9일까지 쓸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 직장인들은 좋죠. 그런데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손님 더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또 일부 시민들은 연휴가 길어져도 사실 경제적 부담도 그만큼 커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 나는 조금 힘들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소비는 촉진이 되는 지점이 있지만 되려 기업의 생산 활동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네, 납품기한이 무엇보다 중요한 중소기업들은 단 하루의 휴무만으로도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출 감소와 그리고 인력난으로 직결되기 때문인데요. 그렇군요. 이 업계와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찬반이 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임시 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모든 소비자가 혹은 또 모든 근로자가 다 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네, 맞습니다. 일반 기업체나 또는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의무가 아닌데요. 그렇기에 어린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쉬기 때문에 이런 공휴일 지정에 대해서 매우 갑작스러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정원호 성동구청장은 27일이 아니라 31일이 임시 공휴일에 더 적합하다, 이런 의견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네, 연휴 균형과 업무 효율성 때문으로 보고 있는데요. 정 구청장은 기혼 여성에게는 27일 임실 공휴일이 오히려 명절 가사 노동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31일에 몰려있을 각종 결제와 마감을 해야 할 사무직 노동자들의 부담 또한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의견에도 불구하고요, 27일로 임시 공휴일이 확정이 됐고요. 이번 연휴 길어진 만큼 많은 분들이 따뜻하고 즐거운 명절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굿땡 트렌드 4위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백골단. 이 단어 이승만 정부 시절 국가폭력의 그 상징 아니었나요? 80년대, 90년대 민주화 운동을 진압했던 사법경찰의 별칭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니 근데 이렇게 백골단이 왜 갑자기 뜬 거예요? 네, 지난 9일에 반공청년단이라는 단체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의 예하 조직을 백골단으로 명명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를 저지하고 헌정 실소를 수호하겠다는 목적을 내세웠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앞두고 여야에서 강하게 비판이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거 독재 정권의 폭력성을 상징하는 이름을 다시 사용하는 것은 정말 부적절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았고요. 단체 국회 기자회견을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주선했죠. 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김 의원의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고 국회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는데요.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공당이라면 독재 정권의 망령을 국회로 끌어들인 김 의원을 당장 중징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 당이 망해가는 순간에 이런 행위는 그냥 죽어라 그냥 못질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기자회견 후 논란이 커지자 김민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했는데요.
그는 기자회견의 배경과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을 했고요.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 이 변명 참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반공청년단 또는 백골단이라는 명칭 변경을 검토하겠다라고는 했지만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 활동은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백골단은 사실 군부 독재 당시에 그 민주화를 위해 희생되신 분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상당한 트라우마로 아직까지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공청년 단장이라는 사람이 국회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백골의 정신은 감추고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워하고 계승해야 할 것이 훨씬 많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치욕이고 여기에 대해 어떻게 뭐 더 말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의 말도 어떠한 언급도 가치가 없는 행위였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이야기 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살펴보시죠. 네, 박승현입니다. 83만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헬스 유튜버의 이름입니다. 네, 맞습니다. 박승현 씨는 보디빌딩 업계에 만연한 스테로이드 남용 사례를 폭로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자신의 약물 오남용을 고백하고 불법 투약에 대한 위험성을 알려오는 약투 운동을 통해서 구독자들과 꾸준히 소통을 해본 너튜버인데요. 지난 5일 3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혹시 기자님께서는 고 박승현 씨의 영상을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네, 저도 과거에 너튜브를 통해 가지고 본 기억이 납니다. 이 스테로이드 남용 사례는 상당히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다. 이런 운동을 하시면서 약투 운동을 전개하셨죠. 상당히 이런 부분은 높게 사야 될 부분이지만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운 소식 같네요. 네. 사실 사망 5일 전까지 너튜브에 본인의 운동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이제 시청자와 소통을 활발하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것 같은데 이 고 박승현 씨가 사실은 우울증도 앓고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박승현 씨는 운동 슬럼프와 그리고 우울증으로 인해서 유튜브 활동의 어려움을 또 겪고 있었는데요. 이전에 약 10개월간의 공백을 깨고 그리고 복귀한 영상에서 정신과 치료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너무 외롭다, 외로운 자격도 없는데 라는 말을 하며 심경을 토로했는데요. 정확한 사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네, 사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SNS 계정에는 팬들과 지인들이 고인을 추모하는 글들을 올리면서 애도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부 팬들은 그의 생전 사진을 공유하면서 추억을 되새김질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박승현 씨의 가족은 부모님의 깊은 상심을 고려해서 빈소 조문은 받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팬들과 지인들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애도와 추모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박승현 씨의 사망으로 헬스와 피트니스 업계에는 큰 충격이 가해진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많은 팬들이 활발했던 그 모습을 영원히 기억할 것 같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조금 반전해보죠. 2위 키워드 보시죠. 네, 20만 건 이상의 검색량을 기록한 화제의 키워드입니다. 토트넘 대 리버풀이죠. 2024-2025 잉글랜드 리그컵 카라바오컵 준결승에서 토트넘과 리버풀이 맞대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카라바오컵? 이게 무슨 뜻이죠? 잘 모르겠어요. 네, 다소 이제 생소하시죠? 네. 그 잉글랜드 축구는 두 가지 컵이 있습니다. 그 FA컵과 카라바오컵, 즉 리그컵인데 역사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1871년 창설된 FA컵은 프로부터 아마추어까지 잉글랜드 축구협회에 등록돼 있는 모든 팀들이 여기 대회 참석을 하는데 한 몇 팀 정도라고 생각되시나요? 잉글랜드가 이제 축구에 미쳐 있는 나라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뭐 제가 봤을 때는 한 100팀, 200팀 정도 아닐까요? 아니, 훨씬 많이 보셔야 됩니다. 700, 무려 745팀이고요. 와. 이 팀들이 도전장을 던졌는데 사실 FA컵보다 위상이 조금 낮은 리그컵은 프로리그, 그러니까 1부부터 4부까지 총 92팀이 출전한 대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토트넘,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이 이 마지막으로 우승 트로피를 든 해가
지난 2008년도입니다. 아, 굉장히 예전 일이군요. 이제 토트넘이 제가 알기로는 15년 동안 단 한 번의 우승컵도 들지 못했다라고 들었는데 15년에 토트넘에 손흥민이 입단을 했거든요. 10년째, 10시즌째 무관 신세인 상황입니다. 이 손흥민의 계약 기간이 토트넘에서 1년 반밖에 남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에 은퇴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적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토트넘과의 인연이 여기까지가 끝일 텐데 이번에 정말 우승컵 하나 쥐고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토트넘이 리그컵 준결승 1차전에서 리버풀을 제압하면서 결승 진출의 파란불을 밝혔는데요. 캡틴 손흥민은 72분을 소화하면서 팀의 승리를 보탰습니다. 그렇군요. 이 토트넘이 최근 4경기에서 1무 3패로 사실 부진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경기가 정말 승리를 따내면서 결승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경기가 손흥민 선수에게 중요한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승리에 기여한 손흥민 선수의 구체적인 활약은 어땠을까요? 손흥민 선수는요, 팀의 승리에 이번에 제대로 정말 기여를 해줬습니다. 전반전에서 날카로운 패스와 크로스로 기회를 만들었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후반전에서는 태클로 인한 부상으로 73분에 교체가 됐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교체로 경기에 영향이 생겼을 수도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이 토트넘의 경기의 어떤 다이나믹함은 조금 더 약화가 됐어요, 결국에는. 그러나 교체로 투입된 베리발이 결승골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정말 감독이 제대로 판단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건 내달 7일 있을 2차전 경기입니다. 이때 전략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자님. 네, 아무래도 이제 2차전 경기에 많은 관심이 쏠릴 텐데요. 네. 전문가들은 토트넘의 승리 요인으로 수비, 전략적인 수비 그리고 골키퍼의 활약으로 꼽고 있고요. 반면 리버풀의 패배 원인으로는 골 결정력 부족 그리고 수비 불안 이 두 가지를 꼽았는데 아마 2차전에서는 리버풀이 공격력을 조금 더 높이고 그리고 수비를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전략적으로 나올 텐데 아마 그 손흥민 선수의 부상 여부와 복귀 상태도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전 경기에 아마 좀 손흥민 선수의 어떤 컨디션이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렇게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가 하루빨리 부상을 회복하길 바라겠고요. 2차전 경기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2월 7일 오전 5시로 예정이 되어 있죠. 오전 5시면은 이제 출근이라고 하기엔 조금 이르고 이제 새벽에 우리나라 이제 함성이 가득 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손흥민 선수의 빠른 회복과 다음 경기에 완벽한 골 결정력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드디어 마지막 1위만 남았습니다. 키워드 보시죠. 내일 날씨입니다. 이거 사실 너무나 평이한 단어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무려 100만 건 이상이 검색됐습니다. 네, 요즘 한파주의보였는데 날이 풀렸다가 기온 변동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키워드 검색량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가늠되지 않는 날씨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출근과 퇴근 전에 계속 검색을 해보셨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자님, 지난주에 정말 추웠죠? 엄청 추웠죠. 지난주 한 이틀 정도가 영하 12도, 그리고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아세요? 오늘은 영하 8도, 7도? 네, 어제 영상권이었는데 다시 영하권으로 내려갔더라고요. 다시 또 결국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아요. 네, 날씨가 그렇습니다. 이래요. 근데 이렇게 날씨가 오락가락하는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날씨가 오락가락하는 이유는 일단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상기후 현상이 날로 심해지는 것 같은데요. 매년 겨울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올겨울은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은 겨울 평균 기온이라고 또 하는데요. 맞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겨울철 강추위의 지속 기간은 줄어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예년보다 조금 따뜻하다라고 느껴지는 수준인데 그런데 또 갑자기 어느 날은 한파가 있기도 하고 작년 11월 같은 경우는 11월에 눈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겨울 길이가 과거에 비해서 약 22일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예측 불가능한 현상이 내일 날씨에 대한 키워드 검색량 1위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날씨 그리고 국내 정세까지 정말 예측 불가능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 국내 이슈 톡톡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엔 해외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슈톡톡 해외 트렌드 편. 지금은 제 해외 이슈 트렌드 알림이 배민경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럼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다녔던 키워드 5위부터 살펴보시죠. 네, 틱땡 금지입니다. 이 키워드 같은 경우는 100만 건 이상이 검색이 됐거든요. 작년에 틱땡 금지법이 화제가 됐던 것 같은데 혹시 기자님 사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틱땡? 예, 예전에 사용을 했는데 네. 그 젊은 분들이 다양한 걸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곳에서 상당히 많은 정보를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틱땡은 중국에 본사를 둔 바이트댄스가 모기업인데요. 미국 틱땡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2024년 3월 7일에 미 연방하원이 틱땡이 바이트댄스와의 소유 구조를 완전히 끊기 전까지 이달 19일부터 틱땡을 금지해야 하는 법안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군요. 이 틱땡 금지령 시행일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현실적으로 금지가 될 것인가 아닌가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틱땡샵이 미국 시장에서 출시 1년 만에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총 거래 상품액이 175억 달러, 우리 돈으로 25조를 넘겼고요. 또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동안 일일 매출이 전년 대비 3배 이상이 증가됐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틱땡은 금지법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2심 모두 받아들여지진 않았고요. 이후 틱땡이 대법원에 법 시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거기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틱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인기를 얻은 덕분에 틱땡 퇴출에 반대하는 입장도 비추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트럼프 당선인이 틱땡을 통해서 이득을 취했다면 실제로 현실화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연관 검색어에 이 단어가 있어요. 업홀드. 이거 우리나라 말로는 유지하다 이런 뜻인데. 네, 맞습니다. 대법원은 틱톡에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틱땡 금지법 시행을 허용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결국 하원의 입장을 유지하겠다라는 뜻인 거죠. 그렇군요. 언론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에서 사실 이런 판단, 이런 이제 금지법이 나왔다는 것이 저는 상당히 놀랍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 내 틱톡 사용자 수는 2004년 3월 기준 약 1억 7천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주변에서는 틱땡 지지자들이 이 법안 안 된다. 나는 이것으로 돈을 벌고 있다. 뭐 이런 식의 피켓 시위를 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런 사진들 보면서 저는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기자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이 틱땡은 미국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파급력이 큰 미디어죠. 네. 한편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정치 경제적 라이벌인 중국의 이 모기업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청소년들 사이에 이 틱땡을 활용한 도를 넘은 이 챌린지, 이런 문화가 상당히 좀 사회적인 어떤 악영향을 낳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현재 미국 정재계 입장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공동의 적인 이 틱땡에 대해서 퇴출 시도를 여러 번 했는데 이미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여러 가지 난항에 부딪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대법원의 의견은 이렇게 되는데요. 존 로버트 대법원장은 틱땡 모 회사가 실제로 중국을 위해 정보 수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무시해야 하는가라고 발언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기업이 중국, 이제 바이트댄스라는 건데 바이트댄스는 아직까지 틱땡을 매각할 어떤 입장을 밝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미 정부의 압박으로 서비스 종류가 점점 가까워진다면 매각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압박이 반도체, 배터리 등 공급망에 이어서 이제는 앱까지 번지면서 이거 사실상 미중 간 디지털 경쟁이 아니냐, 디지털 냉전이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4위 키워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다루고 있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네요. 네, 지난주에 다룬 지미 카터 장례식. 굿땡 트렌드에서 무려 500만 건 이상이 검색됐어요. 와,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100세의 나이로 떠났다는 사실을 저희가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
이제 이 대통령의 국가 장례식이 현지 시간 9일 워싱턴 DC 국립대성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장례식엔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등 전 현직 미국 대통령 5명이 전부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세계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정치권의 성숙한 모습도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장례식이 시작되기 전에 찍힌 사진들이 사실 또 화제입니다. 오랜 정치적 맞수로 알려진 트럼프와 오바마가 이제 친근하게 웃으면서 악수하고 이런 사진도 찍혔고요. 사진 보세요. 너무나 표정이 밝고 좋죠. 그리고 또 트럼프의 눈밖에 나타난 전 부대통령이죠. 펜스 전 부대통령도 트럼프와 웃으면서 악수하는 그런 모습들이 찍혔는데 펜스 전 부통령은 사실 대선 출마도 했던 인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정통적인 그 미국 우파의 상징으로 꼽히죠. 인디애나주에서 육선 하원을 거쳐서 50대 인디애나주 주지사를 지냈죠. 그리고 2017년 트럼프 정부 출범 당시에 트럼프와 손발을 맞추면서 미국 부통령 겸 상원 의장까지 올랐던 인물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우익 농객으로 많이 활동을 하다가 다시 정계에 뛰어들어요. 그리고 부통령 자리까지 오르면서 상당히 그 미국 공화당 내에서는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례적인 화합의 모습을 보인 게 바로 지미 카터의 장례식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과는 대비되는 참 아름다운 모습인데요. 그런데 연관 검색어에 미셸 오바마가 있어요. 그 오바마 여사 같은 경우에는 이 개인적 일정으로 인해 가지고 장례식에 참석은 못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전현직 미국 대통령과 그 배우자들은 모두 참석을 해가지고 고인을 추모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 오지 못한 오바마 여사에 대한 부재가 더 큰 주목을 받았죠. 그리고 민경 아나운서가 말한 것처럼 이 당파를 초월한 축제 같은 모습을 보였는데 미셸 오바마의 부재가 정치적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정치적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오바마 부부는 항상 대중들에게 함께하는 이미지, 우리가 같은 하나의 몸이다 이런 느낌으로 많이 각인이 되어 있는데 부인만 빠지게 되니까 이거 뭔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구글 트렌드, 굿땡 트렌드 키워드에 오르게 된 것 같고요. 이제 미셸 오바마가 그렇다면 불참한 이유를 공식적으로 밝혔나요? 네, 그건 아닙니다. 미셸 오바마의 사무실은 그녀가 당시에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왜 불참했는지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았는데요. CNN은 장례식 진행 전 미셸 오바마가 일정 문제로 인해 하와이에 머물렀으며 그곳에서 장기 휴가를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휴가 때문에 장례식에 참여하지 않은 모습을 보고 비판을 하는 그런 여론도 있었고요. 근데 그녀는 대변인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 그리고 가족과 이제 놀라운 전 대통령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고 있다. 그로부터 배운 모든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준 멋진 분이다. 애도의 뜻을 전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하지만 그녀의 영향력 그리고 대중적 관심사 때문에 이번 부재가 더욱더 크게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키워드 보시죠. 이 제프 베나, 저한테는 조금 생소한 이름인 것 같아요. 네,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제프 베나는 좀비 영화 Life After Beth로 큰 성공을 거둔 미국의 영화 감독이자 시나리오 작가인데요. 독립영화계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창의적인 스타일로 주목받았습니다. 대표작으로는 The Little Hours 그리고 Spin Me Round가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대중적이진 않았지만 영화 제작사로서 창의성과 실험 정신이 있는 독립영화 팬들에게 유명했던 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이분 또 할리우드 여배우랑 결혼했었죠. 네, 맞습니다. 제프 베나는 할리우드 여배우 오브리 플라자와 4년 전에 결혼을 발표했었는데요. 플라자는 독특한 코미디 스타일과 매력적인 연기를 보여주는 배우입니다. 대표작으로는 파크 앤 레크리에이션, 더 화이트 등이 있고 2023년에는 무려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에도 선정된 적이 있습니다. 배우와 영화 감독의 만남이라 진정한 아티스트끼리 만남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슬픈 소식입니다. 지난 3일 제프 베나가 자택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입니다. 갑작스러운 비보에 영화계는 큰 슬픔에 빠져 있는 상황이죠. 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비극인데요. 부인인 플라자는 이번 달 5일 진행된 2025년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시상자로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결국 참석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비극이라 말하며 사생활을 존중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했습니다. 맞습니다.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최우수 감독상을 시상한 브래디 코벳은 수상해서 제프 베나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추모하면서 연설을 마쳤고요. 그리고 그 외 동료와 친구, 영화계의 많은 인사들도 SNS로 추모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제프 베나의 죽음이 영화 산업 종사자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한 것 같아요. 특히 우리의 영원한 캡틴 로빈 윌리엄스도 스스로 생을 마감했었죠,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캡틴, 죽은 시인의 사회로 잘 알려진 로빈 윌리엄스. 알츠하이머로 자살한 것까지 이제 어떤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업계에서는, 그러니까 이쪽 연예 업계에서는 상당히 스트레스가 이렇게 높은 그 직종으로 유명합니다. 여러 가지 압박이라든가 정신적인 건강의 중요성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는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그러니까 CDC에 의하면 미국 내 자살률은 2021년부터 점차 증가해가지고 22년도에는 약 5만 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을 했고요. 사실 이게 이런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 어떤 기록이라는 말을 꺼내기가 좀 민망한데요. 하지만 이 역대 최다 기록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점은요, 자살자의 절반 이상이 총기로 자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총기 사용이 자살을 부추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미국도 치솟는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어떤 정책 시도하고 있나요? 한 라인으로 연중 무휴 24시간 무료 자살 예방을 위한 988 라이프 라인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연방, 주 차원에서의 다양한 자살 예방 대책이 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이 문화적 민감성에 맞춰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짠다는 겁니다. LGBTQ 커뮤니티, 개인, 소수 인종 혹은 농촌 인구 등을 특정 인구 통계에 맞춰 프로그램이 점점 더 맞춤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LGBTQ 커뮤니티는 게이,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까지를 의미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자살 예방도 인종이나 어떤 성적 지향성에 맞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키워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 키워드 살펴보시죠. 네, 캐나다 전 총리 혹은 현 총리라고 불러야 될까요? 주스틴 트리도의 이름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주스틴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지난 6일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총리직에서 사임을 발표한 것뿐 아니라 당 대표직에서도 사임을 발표했는데요. 트리도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이 16%의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당내 사퇴 압력도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 낮은 지지율도 문제였지만 트럼프의 관세 발언에 직격탄을 맞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 직후인 작년 11월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의 관세를 25%를 부과하겠다. 이에 대해 트리도는 우리도 보복 조치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맞섰습니다. 네, 맞습니다. 관세 폭탄 발언 사흘 뒤에 트리도가 트럼프 당선인 사저를 찾은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공식적인 일정도 아니었는데 아직 취임 전인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러 간 게 논란이 된 거죠. 그런데 연관 검색어에 주지사가 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부분도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요. 폭스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트리도 총리와 만난 후 12월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리도를 주지사라고 평가를 하면서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게 농담이라고 해도요, 상상을 초월하는 농담이에요. 정말 이 외교적 결례를 넘어서 모욕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기자님. 네, 이 트럼프의 돌발 행동은 사실 예측하기 힘들고 때론 이 외교적 결례를 자주 범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이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네. 지금 여기서 얘기하시는 그 총리가 사퇴를 발표할 때에도 트럼프 당선인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캐나다가 미국과 합병하면 관세는 사라지고 세금은 대폭 인하될 거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사실 이 발언도 큰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그러니까 지금은 당선인이죠. 다른 나라의 총리에게 이렇게 발언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어떻게 보면 트럼프답다라는 생각에 혀가 내둘러집니다. 이에 대해서 트리도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SNS에 올렸죠. 캐나다가 미국의 일부가 될 가능성은 눈꽃만큼도 없다.
그러나 이제 트럼프 스톰이 트리도 총리를 흔든 것은 사실이고요. 또 트럼프는 캐나다 외에도 덴마크 자치령, 또 그린란드와 멕시코에 위치한 파나마 운하에 대해서도 영토 편입을 언급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영토 욕심을 드러내는 트럼프의 엄포성 발언이 여러 파문을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가 혀를 내두르게 만드네요. 맞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일일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A 화재입니다. 무려 1,000만 건 이상의 검색량을 기록한 단어인데요. 하마가 파도처럼 끊임없이 지금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팰리세이즈, 이튼, 허스트 산불 등 3개의 주요 산불을 비롯해 최소 7개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24명이 사망했고 경제적으로는 한화 약 220조 원에 달하는 손실이 있었는데요. 피해자와 피해 규모는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사진만 봐도 정말 참혹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화재가 확산하면서 여의도 면적의 50배가 넘는 145제곱킬로미터 이상의 면적이 불탔는데 짧은 시간 안에 사실 너무나 많은 지역이 불에 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불이 빠르게 번진 이유는 그 센타에나 강풍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센타에나 강풍은 아주 강력한 국지성 돌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가을과 겨울에 자주 나타나는데요. 일단 영상으로 한번 보시고 가시죠. 네, 그렇죠. 이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허리케인급 속도로 부는 데다가 바람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워서 악마의 바람이다라고도 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니 이 산불 발생 지역에 이제 소방관이나 지원 인력이 7,500여 명이 투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진화 작업을 벌여도요, 화재 면적이 점점 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이 15만 명 이상의 주민들도 대피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대피도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됐던 애플리케이션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워치듀티라는 무료 산불 경보 앱입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요, 화재 활동, 경계, 규모 진행 상황, 대피 구역 지도, 그리고 바람과 대기 질에 관해서도 실시간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런 장점 덕분에 굿땡 트렌드에서 20만 건 이상 검색될 정도로 주목받았는데요. 화재 후 3일 만에 200만 명의 사용자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 슬픈 소식 속에서 또 이제 이득을 취하거나 또 도움이 되는 이런 애플리케이션이 또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연관 검색어에 우리가 또 이 이름도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카렌 베스. 많이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당시 카렌 베스 LA 시장이 가나 대통령 취임식을 위해서 나갔었죠. 그래서 화재에 대한 초기 대응이 좀 부족했다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거기다가요, 취임 이후에 이 재정 상황으로 인해서 소방국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지금 현재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다면 지금쯤 상황이 더 나아졌을까 싶은데요. 카렌 베스 시장과 함께 미국 유명 배우인 제임스 우주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CNN 인터뷰에서 산불로 추억이 담긴 집을 잃은 경험을 흐느끼면서 이야기했었는데요. 이 시민들의 많은 공감을 얻었기 때문일까요? 20만 건 이상이 검색됐어요. 네, 그런데 처음에는 공감을 얻으면서 그 영상 자체가 유명해졌는데 이분이 과격 발언을 꽤나 하시는 분이에요. 과거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을 지지하면서 했던 발언들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모두 죽여라 라는 해시태그를 사용하는 등 이스라엘의 잔혹한 공세를 거듭해서 칭찬했습니다. SNS에서는 이번 화재가 사실상 마땅하다, 업보를 돌려받은 거 아니냐, 말을 못되게 하더니 이런 고통을 받게 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꽤 있었습니다, 기자님. 네, 정작 자신의 집이 저렇게 타는 것을 보고 상당히 애석해하고 슬퍼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서는 절대 해선 안 될 말을 했죠. 그래서 내로남불이다 이런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제임스 우즈의 과거 SNS 발언이 생각이 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이게 결국 본인한테 한 말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LA 화재 사건이 결코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 소방당국은 진화에 총력을 다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형 화재 진화율은 아직 10%대에 머물고 있어서요. 참혹한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이 산불이 진정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땡 트렌드로 알아본 해외 이슈였습니다.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경제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견재수 기자의 경제 톡톡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어떤 건가요? 네, 지난주에 이어 그 사회적 문제인 불법 리베이트를 다룰 예정입니다. 지난주에 기억이 납니다. 매월 고액을 납입하는 CEO 보험과 보험 대리점에서 받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나눠봤는데 정말 합법적인 어떤 절세와 탈세는 종이 한 끗 차이다라는 걸 제가 지난주에 정말 몸소 느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리베이트와 관련된 내용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지난해 그 자동차 성능을 진단하는 한 업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고요. 또 이 업체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인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압수수색을 받은 곳은 국내 굴지의 보험사와 불법 리베이트 거래를 한 의혹을 받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짙어서 수사 강도도 매우 높았다고 합니다. 자동차 성능 진단 업체. 사실 일반 소비자에게는 굉장히 조금 생소한 단어이기도 하거든요. 국내 유명 보험사와 요 자동차 진단 성능 업체가 불법 리베이트 거래 의혹이 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한 언론사의 기사부터 보시겠습니다. 기사 제목은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시행 5개월, 알선 혐의 400명 수사 의뢰 이렇게 돼 있고요. 기사 하단 부분을 보시면은 오늘 다룰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자세히 소개가 돼 있습니다. 사실 금감원은 이런 중고차 매매업자, 성능 점검업자 등이 공모해 중고차 성능 책임 보험금을 빼돌린다는 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등록 원부 등의 자료를 요청, 확보해 분석 중이다. 그리고 혐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수사 의뢰할 것이다. 이렇게 밝혀져 있고요. 네. 이제 이 기사인데 이게 어제 그제 이틀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금감원은 보통 은행, 보험사 같은 금융회사에 대해서 관리 감독에 대한 권한이 있고 그들에게 있어 금감원은 마치 저승사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금감원이 중고차 매매업자나 성능 진단 업체를 감독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을 어긴 혐의가 있다 싶으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인데요. 기사에서 한 부분을 더 추가를 한다면 바로 리베이트 거래를 한 보험사입니다. 잠시 짧은 동영상을 보고 가시죠. 28일 보험업계와 본지 취재를 종합해보면 메리츠화재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초까지 특정 업체와 전속 대리점 계약을 맺고 책임보험 영업과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세무당국에 대한 세무조사까지 염두를 해두고 있다. 뭐 이런 이제 행보가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 이 동영상, 이 자료에 따르면은 지난해 경찰 수사가 먼저 진행된 곳이 바로 이 메리츠 화재의 책임보험을 알선해준 중고차 성능 진단 업체입니다. 이 성능 진단 업체가 특정 보험사의 책임보험을 고객에게 알선해주고 보험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건데요. 이들이 약 5년 동안 챙긴 리베이트 규모는 무려 110억 원이 넘습니다. 와,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그러니까 중고차 성능을 진단하는 업체들이 진단 업무 외에도 특정 보험사의 책임 보험 상품을 고객에게 알선하고, 왜냐면 우린 잘 모르니까 그 대가로 100억 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챙겼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런 일이 가능해요, 사실? 네, 그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두 분께 제가 간단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중고차를 구입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없으시고 네. 진행자님. 저는 중고차를 구입해 본 적은 없지만 하려고 몇 번 시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중고차를 구입을 할 때 가장 우선시하는 조건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저는 침수 차량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 좀 많이 체크하는 그것도 편이에요. 중요하죠, 요즘. 왜냐면 속에서 판다는 얘기도 너무 많이 들었고 결국엔 자동차 성능이 조금 좋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오래 그렇죠. 써야 돼요.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저도 똑같습니다. 자동차 성능을 확인하는 것, 그리고 자동차가 사고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걸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중고차를 구입하려고 하는 소비자들이 공통된 생각이고 부분입니다. 네. 네. 하지만 요즘 이제 중고차 성능을 진단해 주는 업체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업체들이 차량의 성능을 진단을 하고 그 성능 진단에 따른 보증서까지 발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보증서를 받게 되면 고객 입장에서는 되게 안심이 되겠네요. 이 차가 굉장히 클린한 차구나. 이 차가 믿고 살 수 있는 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이 리베이트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일단 진단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 인력이 점검하고 보증하는 거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중고차를 구입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당연히 가입했으면 뭐 의무보험 같은 거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뭐 세차? 뭐 세차보험? 자동차 보험. 네,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자동차 보험 가입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 도로에서 주행을 하려면은 보험 가입이 돼 있어야 되니까요. 네. 네. 그리고 자동차 보험 중에서도 우리가 최소한의 보험, 바로 이 책임 보험을 일컫는 건데 자동차를 사면 무조건 들어야 하는 보험입니다. 아, 맞습니다.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면 중고차 매매단지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 그 많은 차들도 다 책임보험에 들어져 있는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책임보험이 가입이 안 돼 있을 경우에는 무적 차량이 되죠. 다시 말해 보험이 해지된 상태입니다. 네, 일정 기간 내에 가입하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책임보험을 무조건 가입하게 돼 있죠. 아, 그렇구나. 책임보험도 차량별로 가격대가 굉장히 전 상이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차량의 그 상태, 보통 이제 주행 거리라든가 연식, 모델에 따라서 그 책임보험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오래된 경차, 주행 거리가 긴 경차 같은 경우에는 몇만 원, 그리고 고급 승용차, 해외 승용차 같은 경우에 뭐 우리가 벤땡, BM땡 네네네네. 이런 차량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을 호가하는 보험료도 책정이 되곤 합니다. 어허, 그렇군요. 그럼 이런 틈새를 공략한 것이 바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차량 검증 진단 업체라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책임보험료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고객들 입장에서는 뭐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능 진단 업체에서 알아서들 신경을 쓰지 마시라 하고 본인들이 특정 보험사의 책임보험을 고객에게 알선해주고 그 가입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은 이 진단 업체들은 보험료, 고객이 낸 보험료의 최대 30%까지 리베이트를 챙긴 겁니다. 최대 30%를 가져간다. 아, 이렇게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억이라는 리베이트 금액이 생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큰 금액을 어떤 방식으로 거래했는지 그것도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네, 취재 과정에서 확인된 부분을 일단 말씀드리면 지난 2019년부터 약 5년 가까이 챙긴 리베이트 규모가 110억 원이 넘고요. 그리고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성능 진단 업체 여러 곳이 모여서 진단 보증 협회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 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국토부의 인가를 받은 곳입니다. 각 업체별로 매월 책임 보험료를 협회로 보내게 되면은 그 다음 보험사와 협회 간 거래가 이루어지고요. 여기서 리베이트가 이 업체 쪽에 인건비 또는 홍보비 등으로 지급되는 구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책임보험을 많이 가입시킨 업체의 경우 월 수억 원의 리베이트도 챙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협회 관계자, 사실상 그 자신이 운영하는 성능 진단 업체의 가족을 임직원으로 등재를 해놓고 고액 연봉을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아, 리베이트를 홍보비나 이제 이런 판촉비로 이제 대신하고 또 자신의 가족까지 거기에 등재시키는 이런 수법을 쓴 것 같은데 특정 보험사의 책임보험 상품을 고객에게 알선하고 그 대가로 100억 원이 넘는 리베이트까지 챙겼는데 그럼 관계 당국은 지금까지 전혀 몰랐을까요? 네, 취재 과정에서 저희 이제 제보를 받았는데 제보자에 따르면 이 진단보증협회가 국토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단체이기 때문에 협회 운영과 관련해서 일종의 보고서를 매년 1회씩 국토부에 제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게 형식적일 뿐 국토부가 제대로 협회에 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이 제보자 본인도 확인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앞서 금융감독원이 살펴보고 있다라는 기사도 이제 준비하셨던데 금감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제 금융이나 보험업계 관계자들 만나면 소위 찌라시라는 정보지를 먼저 알려주는 분들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네, 앞서 금감원 관련된 내용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진행자께서 이제 지금 말씀을 주셨어요. 이 보험업계 관계자들을 만나면 일종의 이제 정보 관련된 내용을 서로 이제 많이 제공을 하거든요. 그쵸? 주고받고 네. 하는데 기자들도 사실 여기서 취재 소스를 많이 얻곤 합니다. 그쪽에서 나온 전언에 따르면 금감원도 이번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해당 보험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움직임을 조만간 보여주지 않겠느냐 조심스러운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이 불법 리베이트를 거래했다는 보험사의 지주회사가요. 월요일서부터 주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 이건 또 뭔가요? 네, 해당 보험사의 지주사인 메리츠 금융지주는 이번 주 월요일 주식시장 개장과 함께 전일 거래일 대비 4% 이상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장중 한때 5%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이게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또 다른 기사를 찾아보면 작년 3분기 누적 단기 순이익이 약 2조 원 가까이를 달성을 했어요. 이게 사상 최대 순이익을 갱신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2조 원에 가까운 이 순이익에도 우리가 아까 말한 불법 리베이트 자금 110억 원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보험사인데도 최고 실적 냈다, 이런 기사나 말들을 들으니까 참 마음이 씁쓸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이지 돈만 벌면 다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취재를 마무리하시면서 좀 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보험 사기는 중범죄다라는 인식이 있지만, 이 보험업계의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해서는 범죄란 인식이 아직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번 사례를 짚어보면 고객이 책임보험료 100만 원을 낸다면은 업체들이 챙긴 30%, 그러니까 30만 원을 리베이트로 가져가는 거예요. 와, 너무 세다. 네, 이런 리베이트가 없다면 고객은 가입할 때 그냥 70만 원만 내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중고차 고객 대부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서민이지 않겠습니까? 네. 네, 네. 맞습니다. 금감원 같은 기관에서도 이번 취재를 통해 밝혀진 불법 리베이트 근절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또한 국토부에서도 경찰서를 받고 있는 진단협회에 대한 인가 취소 여부를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어떤 각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취재 과정에서 이제 추가로 확인한 것은 불법 리베이트는 탈세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도 해당 보험사는 물론 자동차 진단 업체들에 대한 탈세 여부도 들여다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네, 지난주 저희 이 시간에는 CEO 이제 불법 리베이트 보험 사기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엔 자동차 성 진단 기능 진단 업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우리 사회에 정말 불법이 만연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국내에 안타까운 소식들도 있었죠.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하고, 또 화재 사고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전해드렸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연초 액땜이라고 하기에는 주제들이 너무나 무거웠던 한 주였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희망을 상징하는 푸른색, 푸른 뱀의 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밝고 건강한 소식과 함께 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취재 많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